고요한 아침 햇살이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거실을 부드럽게 감쌌다. 공기 중에는 갓 내린 커피의 향긋함과 토스트가 노릇하게 구워지는 냄새가 뒤섞여 평화로운 기운을 자아냈다. 서유하는 능숙한 손길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거실 한가운데서 장난감 블록을 쌓고 있는 5살배기 아들 레오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레오의 통통한 볼과 집중할 때 살짝 내미는 입술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었다. 6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다. 화려했지만 숨 막히는 도시의 삶 심장을 애는 듯한 사랑과 그보다 더 깊은 배신감을 모두 묻어버리고 오직 뱃속의 작은 생명만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 그리고 레오를 낳았다. 그녀의 세상은 레오를 중심으로 돌았고 지난 5년은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고요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엄마 로봇이 다시 움직여요. 레오의 맑은 목소리에 유아의 시선이 아들의 손에 들린 낡은 장난감 로봇으로 향했다. 몇 주 전 배터리를 갈아도 꼼짝 않던 로봇이었다. 하지만 지금 로봇의 눈에서는 희미한 붉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팔을 움직이고 있었다. 유아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이네, 신기하다. 어떻게 고쳤어, 레오? 레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해맑게 웃었다. 그냥 로봇이랑 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불이 들어왔어요. 유하는 아들의 순진한 대답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감각이 피어올랐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레오가 간절히 원할 때면 가끔씩 낡은 전자제품이 다시 작동하거나 TV 채널이 저절로 바뀌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낡은 집의 전기 문제나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려 했었다. 그녀는 논리와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하는 사람이었다. 비과학적인 현상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저으며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레오에게 건넸다. 자, 우리 아들. 이거 마시고 쑥쑥 커야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유하는 레오를 거실에 놀게 하고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작은 방 하나를 개조한 작업실은 그녀의 유일한 일터이자 외부 세계와의 연결 통로였다. 그녀는 데이터 마인드라는 작은 데이터 분석 회사의 프리랜서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었고 무엇보다 재택근무가 가능해 레오를 돌보며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오늘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는 한 유통업체의 분기별 소비자 패턴 분석이었다. 모니터에 떠오른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바라보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복잡하게 얽힌 숫자와 그래프 속에서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흐름과 의미를 찾아내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을 추었고 무의미해 보이던 데이터들은 그녀의 손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로 재탄생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레오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무기였다. 몇 시간 동안 집중하던 그녀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메일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메일과 스팸 메일이었지만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제목의 메일이 있었다. 긴급 공지 전 직원 필독 데이터 마인드 중대 발표의 건. 유아의 심장이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중대 발표라는 단어는 언제나 불안감을 동반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데이터 마인드 대표이사의 영상 메시지였다. 평소 유쾌하던 대표의 얼굴이 상기된 채로 굳어 있었다. 데이터 마인드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우리 데이터 마인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인
JK그룹에 인수합병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순간 유하의 세상이 멈췄다.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아찔했다. JK그룹. 그녀가 지난 6년간 그토록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도망쳐왔던 이름. 그 이름은 단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심장을 가졌었고 또 무참히 부서뜨렸던 남자. JK그룹의 후계자 강태준 대표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이는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JK그룹의 거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통해 우리는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은 전원 승계되며 더 나은 근무 환경과 복지를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모든 팀은 순차적으로 강남에 위치한 JK그룹 본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강남 본사. 그녀가 한때 지옥이라 불렀던 곳. 유하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키보드를 잡은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많은 대기업 중에 왜 하필 JK그룹이란 말인가? 이것은 운명의 잔인한 장난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덫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그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 속 대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역설하고 있었지만 유하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강태준. 차가운 눈빛 속에 뜨거운 야망을 품고 있던 남자.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던 남자. 유하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숨구멍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미친 듯이 사랑했다. 하지만 재벌가의 견고한 성벽은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 따위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가족, 특히 그의 아버지는 유하를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로 여겼다. 모욕적인 언사와 교묘한 압박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결정적인 순간 태주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가문을 선택하는 그의 뒷모습은 유하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그 무렵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다. 그 지옥 같은 곳에 남아 아이까지 불행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오직 아이만을 위해 살 것인가? 그녀는 도망쳤다. 태준에게 임신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아이는 JK그룹의 핏줄이 아닌 오직 서유아의 아들로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라야만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니. 강태준이 있는 곳으로, 그를 둘러싼 모든 위험과 상처가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유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당장 사표를 던지고 또다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지난 6년간 그녀는 오직 레오를 위해 버텨왔다. 안정적인 직장, 아들을 위한 의료보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저축.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어디로 또 도망친단 말인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JK그룹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 창을 닫았다. 그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수천 개의 시나리오로 복잡하게 얽혔다. 괜찮을 거야. JK그룹의 직원이 수만 명인데 그가 나 같은 말단 직원을 어떻게 알겠어. 6년이나 지났어. 내 모습도 많이 변했고 이름도 흔한 이름이야. 그냥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지내면 돼. 그림자처럼, 공기처럼.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위로했지만 심장의 불안한 고동은 멈추지 않았다. 유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레오는 어느새 블록 쌓기를 멈추고 소파에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마음이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 작은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지옥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유하는 레오의 곁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들의 고른 숨소리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래, 도망치지 않겠다. 더 이상은 이번에는 내가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리라.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연약한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강인하고 냉철한 결의가 들어찼다. 그녀는 평범한 엄마이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였다. 그녀의 무기는 숫자와 논리 그리고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었다. 그 거대한 JK 그룹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지키고 레오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빛이 거실을 물들였지만 유아는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평화롭던 삶은 오늘로 끝났다.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작은 손을 굳게 잡았다. 그 온기만이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JK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요새였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건물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며 제국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서유아는 빌딩 앞에 서서 목이 꺾일 듯 고개를 들어 그 끝을 바라보았다. 6년 전 그녀는 이 건물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나는 서유하야.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레오의 엄마. 그뿐이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회전문을 통과했다. 로비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대리석 바닥에서 울리는 수많은 발소리와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느낌을 자아냈다. 그녀는 이곳에서 완벽한 익명성을 유지해야 했다. 수만 개의 부품 중 하나,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가 배정받은 부서는 17층의 데이터 혁신팀이었다. 탁 트인 사무공간은 최신식 설비로 가득했지만 칸막이가 없는 구조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어항 속 물고기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짐을 풀고 최대한 몸을 낮춘 채 컴퓨터를 켰다. 팀장은 그녀에게 현재 팀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JK그룹의 새로운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론칭을 앞두고 잠재 고객층의 소비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였고 이전 담당자들이 몇 주간 매달렸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난제였다. 유하는 데이터를 넘겨받자마자 무섭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이른 방패이자 갑옷이었다. 복잡한 알고리즘과 씨름하는 동안에는 불안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과거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들은 그녀의 눈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주변의 소음도 동료들의 시선도 그녀의 의식 속에서 멀어져 갔다.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결정적인 변수를 찾아냈다. 그것은 특정 연령대의 사용자들이 남기는 미세한 디지털 풋프린트였다. 그 변수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하자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유아 씨, 벌써 모델링 초안을 잡은 겁니까? 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로 쏠렸다. 유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그냥 몇 가지 가설을 테스트해보는 중입니다. 튀지 말자. 절대로 튀지 말자.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비범한 능력은 조용한 사무실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후였다. 오후 늦게 유하는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28층의 전략기획실로 가야 했다. 그녀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직원들은 엘리베이터만을 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마지못해 중앙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 중 하나가 딩하는 소리와 함께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북미 시장 진출권은 다음 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겁니다. 그 전까지 모든 리스크 분석을 끝내도록 하세요. 유하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6년의 세월도 지우지 못한 목소리, 그녀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절망이 모두 담겨 있는 그 목소리,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시선이 저절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향했다. 여러 명의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의 옆모습이 보였다.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턱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처럼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만약 그가 고개를 돌려 자신을 본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유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황급히 뒷걸음질 쳤다. 마치 중요한 물건을 놓고 온 사람처럼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복도 저편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등 뒤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을 걸어 인적이 드문 복도 코너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뛰고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눈을 감자 그의 옆모습이 잔상처럼 떠올랐다. 단 몇 초의 순간이었지만 그 존재감은 6년의 시간을 무색하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한편 위로 올라가는 VIP 엘리베이터 안. 강태준은 보고를 듣는 내내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다. 무언가 신경을 거스르는 미세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방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스쳐 지나간 익숙한 향기,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시야의 가장자리에 잡혔던 가녀린 실루엣. 뭐였지? 그는 무심코 생각했지만 곧 밀려드는 업무 생각에 그 찰나의 감각을 지워버렸다. 그의 삶은 1분 1초가 계획된 전쟁터였고 사소한 감상에 빠질 여유 따위는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고 그가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서자 거대한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왕의 자리였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흥도 없었다. 그는 기계처럼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부회장님, 최수진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곧이어 화려한 차림에 최수진이 도도한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그녀는 전략적 파트너인 태선물산 회장의 외동딸이자 그의 공식적인 약혼녀였다. 태준 씨, 오늘 저녁 부모님과 식사 약속 있지 않았죠? 우리 두 그룹의 합병을 위한 중요한 자리인 거 알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계산적인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어. 7시에 맞춰가지. 최수진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요즘 당신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은 쉬기도 해야죠. 과거의 유령에
아직도 시달리는 건 아니고요. 과거의 유령이라는 말에 태준의 펜 끝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했다. 서유하. 그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는 감정을 지우고 다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다. 쓸데없는 소리. 그의 반응에 최수진은 만족한 듯 웃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모든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였다. 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가 묻어버린 과거까지도. 같은 시각 데이터 혁신팀 사무실. 박영민 이사는 최수진과의 통화를 막 끝낸 참이었다. 그는 최수진의 충실한 신복이자 그녀의 손발이 되어 JK그룹 내부의 정보를 물어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강태준의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데이터마인드에서 넘어온 직원들의 인사 파일을 의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그저 그런 경력의 평범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다 그의 마우스 휠이 한 프로필에서 멈췄다. 서유하. 평범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박 이사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는 무심코 증명사진을 클릭했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고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박 이사는 한참 동안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6년 전 강태준 부회장이 잠시 일탈을 했을 때 그의 곁에 있던 여자의 이야기. 당시 그룹 내에서는 쉬쉬하며 소문이 돌았지만 회장님의 불호령에 의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묻혔었다. 여자의 이름이 서유하였던 것 같았다. 설마 동일 인물일까? 박 이사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이것은 최수진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즉시 비서를 시켜 서유하의 과거 인사 기록과 행적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음모의 기운으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모님 박영민입니다. 방금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모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유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최수진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히 말해봐요. 고요한 사무실 구석에서 서유하를 향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다시 걸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교활한 사냥꾼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청담동의 한적한 프라이빗 라운지. 최수진은 박영민 이사가 내민 태블릿 PC를 우아한 손짓으로 넘겨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서유하의 신상 정보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6년 전 강태준의 비서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기록, 갑작스러운 퇴사, 그리고 지난 6년간의 단절된 행적까지. 결정적으로 그녀의 가족관계란에는 자녀레오 5세라는 항목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아이가 5살이라고. 최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스쳤다. 5년. 강태준과 헤어진 직후에 태어난 아이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불보듯 뻔했다. 박영민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모님. 최수진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분노하고 있지 않았다. 분노는 통제력을 잃은 자들의 감정이었다. 그녀는 지금 강태준의 과거에서 기어나온 5점,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칠 수도 있는 불순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대표님께서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직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알았다면 벌써 조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 알아서는 안 돼. 최수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태준 씨는 감상적인 구석이 있어. 쓸데없는 동정심이 생기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해. 그녀는 박영민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위협보다 서늘했다. 처리해요, 박 이사. 하지만 조용히, 소문나지 않게. 저 여자가 스스로의 무능함과 부주의함 때문에 회사를 떠나게 만들어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완벽하게 짓밟아버려. 박영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허리를 숙였다. 염려 마십시오, 사모님. 이미 생각해둔 계획이 있습니다. 며칠 후 서유아는 여전히 JK그룹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며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가 제출한 1차 분석 보고서는 팀 내에서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다.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던 핵심 변수를 정확히 짚어낸 그녀의 능력에 팀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일부 동료들의 미묘한 시기와 질투를 사기도 했다. 유하는 그런 분위기를 애써 모른 척하며 자신의 모니터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그날 오후 사내 보안팀에서 발송된 전체 메일 한 통이 데이터 혁신팀의 평온을 깨뜨렸다. 내부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및 보안 강화 조치 공지. 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유하 역시 불안한 마음으로 메일을 읽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시간 뒤 보안팀 직원 2명과 감사팀장, 그리고 박영민 이사가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을 때 유하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서유아 씨, 잠시 저희와 이야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 감사팀장이 그녀를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영민은 팔짱을 낀 채 비릿한 미소를 띠고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감사팀장이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오늘 오전 10시 32분 서유하 씨의 사내 IP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규 플랫폼의 핵심 고객 데이터 일부가 외부 이메일로 전송된 기록이 포착되었습니다. 유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외부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로그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팀장은 조롱하듯 말했다. 서유아 씨가 로그인한 시간 파일에 접근한 시간, 그리고 외부로 발송된 시간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전송 당시의 패킷을 캡처한 겁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증거 자료들은 완벽했다. 그녀의 아이디, 그녀의 IP 주소, 그리고 정체불명의 외부 이메일 주소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흐름도까지 너무나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데이터 전문가인 그녀조차도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보였다.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제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유하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박영민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누가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누명을 씌운단 말입니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서유하 씨, 회사 기밀 유출은 해고, 사유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유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저는 결백합니다. 정식으로 조사를 요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감사팀장은 비웃으며 말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서 대기하고 컴퓨터에는 손대지 마시오. 회의실에서 나온 유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6년 전 자신을 올가매던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또다시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레오가 있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하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애써 버티고 있던 긴장이 무너지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는 레오에게 아무 일 없는 척 웃어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어디 아파요? 얼굴이 하얘요. 레오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이의 따뜻한 손길에 결국 유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레오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아니야, 우리 아들. 엄마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레오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는 엄마의 심장이 아주 슬프게 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를 아프게 하는 나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레오의 작은 마음 속에서 처음으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강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날 밤 유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절망감이 어둠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같은 시각 레오는 자신의 방 침대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낮에 보았던 엄마의 슬픈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엄마를 슬프게 한 나쁜 거를 없애버리고 싶었다. 엄마가 다시 웃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빌었다. 레오의 순수한 염원은 보이지 않는 전파가 되어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JK그룹 본사 30층에 위치한 중앙 서버실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야간 근무 중이던 보안팀 직원이 커피를 마시며 마지막으로 시스템 로그를 점검하고 있었다. 서유아의 데이터 유출 사건은 증거가 명백하여 내일 아침 징계위원회에 상정될 최종 보고서만 남겨둔 상태였다. 직원은 문제의 로그 파일이 저장된 섹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니터 화면에 해당 로그 기록들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로 깨지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직원이 놀라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몇 초 뒤 로그 파일은 물론 백업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동일한 시간대의 기록까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오류나 삭제가 아니었다. 데이터가 있던 공간 자체가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도려내진 듯한 전례 없는 현상이었다. 말도 안 돼 서버 기록이 증발했다고. 다음 날 아침 JK그룹 보안팀은 발칵 뒤집혔다. 밤새 무슨 짓을 해도 사라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었다. 서유하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소식을 보고받은 박영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증거가 사라져 그게 무슨 귀신 씬 나락 까먹는 소리야.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증거 없는 혐의는 성립되지 않았다. 결국 유하는 다시 회의실로 불려갔다. 그녀를 대하는 감사팀장의 태도는 어제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서유하 씨. 어젯밤 사건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에 원인 불명의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서유하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공식적으로 종결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하는 어안이 벙벙한 채 회의실을 나왔다. 안도감과 함께
거대한 의문이 그녀를 덮쳤다. 서버의 치명적인 오류, 이렇게까지 완벽한 타이밍에 그녀는 데이터 분석가였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첫 번째 화살은 기적적으로 빗나갔다. 하지만 유하는 이제 명확히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을 노리고 있으며 그 적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집요하고 잔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에 휩싸였다. 조사가 종결된 후 서유하의 사무실 생활은 고요한 전쟁터와 같았다. 공식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는 시계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놓고 피하거나 동정인지 경계인지 모를 미묘한 시선으로 훔쳐보았다. 그 중에서도 박영민 이사의 노골적인 적이는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유하를 향해 경멸이 담긴 눈빛을 보냈고 그녀가 포함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사사건건 트집 잡으며 압박했다. 유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렇다면 공격의 주체는 누구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그녀는 자신의 무기인 데이터 분석 능력을 조용히 사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회사 서버에 직접 접근하는 자살 행위는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공개된 정보와 사람들의 행동 패턴 속에서 단서를 찾았다. 사내 인트라넷의 부서별 업무 보고, 흐름 회의록에 언급되는 인물들의 관계도, 그리고 박영민 이사의 동선과 그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의 흐름을 밤늦게까지 분석하며 거대한 조직의 신경망을 그려나갔다. 그녀의 분석 결과 모든 흐름은 하나의 정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박영민 이사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강태준의 약혼녀 최수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유아는 최수진의 이름을 검색했. 화려한 외모와 배경 강태준과의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과시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최수진에게 자신은 그저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의 완벽한 그림을 훼손할 수 있는 과거의 오점이라는 것을. 나뿐만이 아니야. 그들은 레오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 생각에 이르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것은 자신의 직장을 지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온 유아는 더욱 깊은 미스터리에 빠져들었다. 그렇다면 그 완벽한 함정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은 무엇일까? 원인 불명의 서버 오류.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세상에 그런 우연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씩 복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생각은 자꾸만 아들 레오에게로 향했다. 자신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밤, 슬픔에 잠긴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레오의 까만 눈동자. 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레오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거실에 스마트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였던 일. 늦잠을 자서 유치원에 늦을 뻔한 아침집 앞. 사거리의 신호등이 기적처럼 모두 녹색불로 바뀌었던 일. 사소하고 우연이라 여겼던 순간들이 하나의 패턴을 그리며 연결되기 시작했다. 레오의 강렬한 감정,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전자기기의 오작동.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유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과학과 논리의 신봉자였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본능은 상관관계가 명확한 데이터는 우연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가설을 세웠다면 검증해야만 했다. 다음 날 저녁 그녀는 낡은 중고 가게에 들러 완전히 망가진 구형 노트북 한 대를 사왔다.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고철 덩어리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레오를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아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레오, 엄마 큰일 났어. 이 컴퓨터 안에 우리 레오 아기 때 찍은 사진이 잔뜩 있는데 고장나서 켜지질 않아. 엄마 너무 속상해. 레오는 엄마의 슬픈 얼굴을 보자 금세 울상이 되었다. 사진 보고 싶은데 엄마 울지 마요.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차가운 노트북 위에 올려놓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그저 엄마를 도와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간절히 생각했다. 컴퓨터야 켜져라. 엄마가 웃었으면 좋겠어. 유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1분, 2분.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헛된 상상이었나. 그녀가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직, 죽어있던 노트북의 액정 화면에서 희미한 스파크가 튀었다. 레오가 움찔하며 손을 떼자 화면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이윽고 전원 케이블도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에서 기적처럼 오래된 운영체제의 부칙 로고가 떠올랐다. 어두운 거실을 비추는 그 희미한 빛은 유하에게 그 어떤 태양보다도 강렬하게 느껴졌다. 심장이 쿵쿵쿵 미친 듯이 울렸다. 공포와 경의, 그리고 가슴 벅찬 사랑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휩쓸었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작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레오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아들의 작고 따뜻한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고, 이게 무슨 능력이냐고 묻지 않았다. 그런 질문은 아이에게 혼란과 두려움만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녀는 아들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레오, 우리 아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구나. 레오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유하는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지었다. 마법 같은 거야. 우리 레오가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거나 기쁘거나 슬플 때 가끔씩 기계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봐. 그녀는 이것이 무서운 비밀이 아니라 아름답고 소중한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이건 엄마랑 레오,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알았지? 아주 소중한 비밀이라서 우리가 꼭 지켜줘야 해. 다른 사람들은 이 마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 레오는 엄마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무슨 말인지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엄마와 자신을 연결하는 아주 특별한 약속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유하는 다시 한번 아들을 굳게 껴안았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자신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들,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기적 같은 아들의 비밀.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기적을 품에 안은 어머니였다.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신의 아들을 해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 상대가 JK그룹 전체라 할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다해 이 잔인한 세상으로부터 아들의 비밀과 미래를 지켜내야만 했다. 최수진은 박영민에게서 서버 오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보고받고 처음으로 냉정을 잃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값비싼 찻잔을 벽난로에 던져 박살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서버 오류 그런 우스꽝스러운 변명에 노란한 당신도 한심하고 그 여자도 가소로워. 박영민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렇게 완벽한 증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실수였겠지. 최수진은 차갑게 읊조렸다. 하지만 두 번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아. 이번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증거를 만들어. 디지털 따위가 아니야. 돈, 그리고 배신.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원초적인 욕망을 증거로 들이밀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그녀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 여자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 그거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지, 그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흔적을 남겨. 빼도 박도 못하게. 박영민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대포폰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서유아의 이름으로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억 원을 입금시켰다. 동시에 경쟁사인 넥스트, 테크의 가상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유하가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정교하게 조작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그동안 유하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백업하고 주고받는 모든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철저하게 기록했다. 언제 다시 공격이 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레오와 함께 비밀놀이를 했다. 아들의 특별한 능력을 통제하는 훈련이었다. 레오, 지금 엄마 마음이 어때? 편안해? 아니면 슬퍼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주변 기기들의 반응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 레오는 이것을 엄마와의 특별한 교감이라 생각하며 즐겁게 따랐다. 아이의 능력은 유아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가장 무거운 비밀이었다. 덫은 예상보다 빨리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날 오후 유하는 또다시 감사팀에 의해 호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은 회의실이 아니었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JK그룹의 심장부 최상층에 위치한 임원 전용 대회의실이었다. 육중한 원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유하는 공기 중에 감도는 살벌한 기운에 숨을 멈췄다. 방 안에는 감사팀장과 법무팀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길고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한 남자가 등을 보인 채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뒷모습만으로도 느껴지는 압도적인 존재감. 유하는 그가 누구인지 직감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앉으시오.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남자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6년 전과 변함없는 하지만 이제는 어떤 온기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목소리였다. 유하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어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감사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뭉치를 그녀 앞에 던졌다. 서유아 씨, 당신을 산업 스파이 행위 및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소환했습니다. 그는 조작된 이메일 기록과 데이터 전송 로그를 하나씩 읊어 내려갔다. 유하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도 데이터를 유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감사팀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의 거래 내역서였다. 일주일 전 1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통장 당신 명의가 맞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기밀을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이겠지요. 유하는 할 말을 잃었다.
너무나 완벽한 조작이었다. 지난번처럼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실물 통장과 돈이라는 명백한 현실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제 통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박영민 이사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발뺌을 하다니 참 뻔뻔하군요. 소란스러운 공방이 오가는 동안 상석의 남자는 미동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지겹다는 듯이 나직하게 말했다. 시끄럽군. 단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를 돌려 유아가 앉아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어설픈 변명은 그만하고 내 눈을 보고 똑바로 말을 잇던 그의 목소리가 중간에 끊겼다. 그의 시선이, 그의 세상이 서유하의 얼굴에가 닿는 순간 멈춰버렸다. 강태준,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6년, 그저 철없던 시절의 불장난이었다고,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과거라고 억지로 자신을 세뇌하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앉아 있는 것은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여전히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그 눈빛 원망과 슬픔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고집이 담겨 있는 그 눈빛을 가진 서유하였다. 예전의 앳된 모습은 사라졌지만 세월의 풍파를 겪어낸 깊이와 처연함이 더해진 그녀는 오히려 그의 기억보다 더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유아 역시 그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자신이 한때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 자신을 비참하게 버렸던 남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자 비밀인 레오의 아버지. 그가 지금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온 심판자처럼 눈앞에 앉아 있었다. 증오와 그리움,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그녀의 안에서 휘몰아쳤다. 회의실 안의 다른 임원들은 아무도 영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회사의 기밀을 훔친 파렴치한 범죄자와 그녀를 차갑게 신문하려던 젊은 부회장 사이에 흐르는 이 기이하고 살벌한 정적의 의미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태준은 간신히 표정을 수습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지워지고 다시 얼음 같은 냉혹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가늘게 떨리는 그의 턱 근육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정적이 회의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산업 스파이라는 공식적인 죄목은 이 두 사람의 재회 앞에서 하찮은 배경으로 밀려나 버렸다. 이제 이것은 회사와 직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과거에 서로를 핥히고 떠났던 두 남녀의 끝나지 않은 전쟁의 서막이었다. 대회의실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했다.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멎고 오직 서유아와 강태준의 시선만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JK그룹의 절대 권력자와 이름 없는 신입사원 사이에 흐르는 이 비정상적인 기류를 이해하려 애썼다.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간신히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고 차갑고 단단한 가면을 다시 꺼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유하 씨.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마치 그녀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임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각인시키려는 듯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계속 부인할 셈인가? 그의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회사의 기밀 유출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6년 전 너는 왜 말없이 나를 떠났는가라는 날카로운 파편이 숨어 있었다. 유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똑바로 그를 마주 보았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아들 레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여기서 무너지면 레오를 지킬 수 없다.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부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밝혀 있었다. 그리고 저는 도둑도 아닙니다. 돈 때문에 무언가를 버리거나 팔아넘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부회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그 한마디가 강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랬다. 그가 알던 서유하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하고 순수했던 여자였다. 돈과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것들을 경멸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고작 1억 원의 회사의 비밀을 팔아넘겼다고 그의 이성이 증거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의 본능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박영민 이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부회장님, 저 여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법무팀에 넘겨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강태준에게로 쏠렸다. 그는 JK그룹의 후계자이자 이 회의실의 최고 결정권자였다. 그의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든 회사의 규율과 원칙에 따라야만 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를 다시 만난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유아를 지옥으로 밀어넣을 그 한마디가 나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아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곧 보안팀 직원들에게 끌려나갈 것이다.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레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엄마를 잃고 혼자 남겨질 아들의 얼굴을 상상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극한의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미의 원초적인 절망이었다. 안 돼. 레오를 위해서라도 안 돼. 그녀의 비명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처절한 감정의 파동은 시공간을 넘어 그녀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아들에게로 향했다. 그 시각 집에서 베이비시터와 함께 있던 레오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무서웠다. 엄마에게 아주 나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쥐었 엄마를 괴롭히는 나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싶다는 강렬한 분노와 슬픔이 아이의 작은 몸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리고 대회의실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박영민 이사가 승리를 확신하며 서유화의 범죄 행각을 요약한 최종 증거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고 있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유화의 범행은 명백하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스크린이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격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유하의 범죄 증거 자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내용들이 미친 듯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영민의 개인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이었다. 수신 최수진, 제목 서유학원, 처리 계획, 사모님 지시하신 대로 이번에는 돈 문제를 엮었습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수신 익명, 제목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삭제 요청. 지난주 룸살롱에서 사용한 500만 원 접대비로 처리하고 기록 삭제 바람. 화면은 쉴 새 없이 바뀌었다. 그가 과거에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부품 결함을 뇌물을 받고 덮어줬던 계약서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자신의 성과로 보고했던 기획안, 심지어 그의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그의 모든 비리와 부패 추악한 비밀들이 숨김없이 날 것 그대로 JK 그룹 최고 임원들 앞에서 상영되고 있었다. 대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거대한 소음으로 변했다. 박영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이게 뭐야? 꺼. 당장 꺼. 시스템 오류야. 그가 허둥지둥 리모컨을 누르고 전원을 차단하려 했지만 시스템은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스크린은 보란 듯이 그의 또 다른 비리 증거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얼어붙은 채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서유아를 향한 공격들, 기묘하게 사라졌던 첫 번째 증거,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까지 모든 것이 최수진과 박영민이 꾸민 짓이었다. 자신이 그들의 더러운 계략에 놀아나 서유아를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이 치밀어 올랐다. 유아 역시 충격에 휩싸여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을 옥죄던 누명이 벗겨지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자가 지금 만천하에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대회의실은 통제 불능의 혼란에 빠졌다. 박영민은 아니야, 조작이야 라고 외치며 발악하고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불타는 듯한 시선으로 스크린과 창백하지만 꺾이지 않은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서유아를 번갈아 보았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이 기적과도 같은 몇 분 사이에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렸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의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다. 당장 보안팀 불러 박영민 이사는 내 허락 없이는 이 건물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 그리고 IT 부서는 지금 즉시 서버실을 폐쇄하고 모든 로그 기록을 확보해.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인원 전원 외부 발설 시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강태준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혼돈에 빠진 대회의실을 갈랐다. 그의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멎었고 임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성을 잃고 발악하던 박영민은 보안팀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텅 비었고 이제 그 거대한 공간에는 스크린에서 나오는 불길한 빛과 그 앞에 선 강태준과 서유아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천천히 유아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미세한 죄책감이 뒤섞여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이 모든 상황이 아직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방금 저건 뭐였지? 당신이 한 짓인가? 그의 눈빛은 그녀가 사실은 상상 이상의 능력을 가진 해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하는 지친 몸을 일으켜 그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결백하다고 모든 면에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다. 너무나 진실하게 들려 오히려 강태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가 한 짓이 아니라면 대체 방금 전에 저 초자연적인 현상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논리적인 사고 회로는 마비될 지경이었다. 공식적인 조사는 이것으로 끝이겠지만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는 결심했다. 이 콜포레 케이지 안에서는 진실을 얻을 수 없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 좀 하지. 여기가 아니라 당신 집까지 따라가겠어. 그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였다. 유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집네오가 있는 유일한 안식처에 저 남자를 들일 수는 없었다. 안 됩니다. 제 사적인 공간입니다. 거절은 거절한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해답이 그녀의 사적인 공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결국
유하는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퇴근길 그녀가 탄 택시 뒤를 그의 검은 세단이 유령처럼 따라붙었다. 화려한 강남의 마천루를 벗어나 익숙한 서민들의 동네로 접어드는 길 위에서 유하는 두 사람의 세상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의 작은 단독주택 앞에 차가 멈췄다. 강태주는 차에서 내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을 훑어보았다. 자신이 사는 차가운 펜트하우스와는 다른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곳. 냉장고에 붙은 아이의 그림 현관에 놓인 작은 운동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삶의 증거들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작은 아이 하나가 뛰어나왔다. 엄마다. 레오는 유아의 품에 안기려다 그녀 뒤에 서 있는 키 크고 낯선 남자를 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엄마의 다리 뒤로 몸을 숨겼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아이를 보았다. 엄마를 쏙 빼닮은 하얀 피부와 갸름한 얼굴형. 하지만 자신을 경계하는 저 고집스러운 눈매와 오똑한 코는, 그것은 거울 속의 어린 자신을 보는 것과도 같았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계산되기 시작했다. 5살, 6년 전 그녀가 떠났고 아이는 5살이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믿을 수 없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진실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나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충격적인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골목 저편에서 끔찍한 굉음이 들려왔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비탈길을 따라 미친 듯이 돌진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앞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공놀이를 하던 동네 아이들 몇몇이 있었다. 안 돼. 유하가 비명을 질렀다. 시간은 필름이 늘어지듯 느리게 흘러갔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유하와 레오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다. 엄마의 비명과 눈앞의 끔찍한 광경의 극도의 공포를 느낀 레오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눈이 겁에 질려 동그랗게 커졌다. 바로 그 순간 불가능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골목 앞 사거리의 신호등이 일제히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근처 철길 건널목의 차단기가 굉음을 내며 내려와 길을 막아섰다. 미친 듯이 돌진하던 트럭의 계기판에 수십 개의 에러 코드가 전멸하더니 운전사가 밟아도 듣지 않던 브레이크 대신 긴급 제동 시스템이 치익 하는 굉음과 함께 강제로 작동했다.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의 경보기가 일제히 울리고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길 위의 아이들의 주의를 끌었다. 모든 것이 단일 2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화물 트럭은 아이들 바로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섰다.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다. 울부짖는 자동차 경보기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유하는 레오를 끌어안은 채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주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는 단지 트럭이 멈춘 것을 본 게 아니었다. 그 일대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의지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신호등 차단기 트럭에 컴퓨터 주차된 차들까지.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된 순간 자신의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린 작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이에게서 창백하게 질린 유하의 얼굴로, 그리고 기적처럼 멈춰 선 트럭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머릿속을 괴롭히던 모든 질문들, 서버실의 데이터, 증발 대회의실 스크린의 폭주, 그리고 지금 눈앞의 이 광경까지, 그 모든 것의 해답이 하나의 무섭고도 경이로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비현실적이었다. 그의 이성과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골목은
순식간에 몰려나온 동네 사람들과 트럭 운전사의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주는 그 혼란을 틈타 넋이 나간 서유하와 울고 있는 레오를 거의 반강제로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며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남았다. 레오는 겁에 질려 유하의 품에 얼굴을 묻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유하는 그런 아들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으며 태준의 시선을 피했다. 그가 보았다. 아들의 비밀을 가장 깊고 성스러운 영역을 들켜버렸다.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경의와 공포,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심하게 잠겨 있었다. 저 아이, 내 아들, 그리고 방금 저건, 대체, 저 아이는 대체 뭐지? 그의 질문은 단지 아들의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5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겨온 그녀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은 유아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6년간 가슴 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래요, 당신 아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다. 내가 왜 떠났는지 알아요. 당신의 그 지옥 같은 집안으로부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은 평생 모를 거야. 이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저 JK그룹의 또 다른 장기말이나 후계자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을 게 뻔해. 난 내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없었어. 그녀는 레오의 능력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소중한 비밀인지를 절절하게 토로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어미가 자식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한 선택이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겪었을 모욕과 고통이 눈에 보이듯 선명하게 그려졌다. 분노는 서서히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가 도망친 것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지켜낸 것이었다. 그는 겁에 질려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작은 아이 레오를 보았다. 그 순간 그는 핏줄이라는 생물학적 연결을 넘어 자신의 아들을 지켜줘야 할 연약한 생명체를 처음으로 인식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부성애가 그의 심장에서 격렬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최수진이었다. 박영민의 일에 대해 따져 물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한때 그의 미래를 상징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그의 아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 바람보다 차가웠다. 최수진 씨, 다 끝났어. 약혼 없던 걸로 하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나 당신 집안이 서유아 씨나 그 아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당신들 전부를 파멸시켜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는 최수진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편을, 자신의 아들을 선택했. 그의 단호한 행동에 유아는 충격받은 듯 그를 바라보았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강태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는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었다. 당신이 옳았어. 도망친 건 잘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솔직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저 애를 지킬 수 없어.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알았어. 최수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우리가 먼저 그들을 막아야 해.
그는 동맹을 제안했다. 당신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그리고 저 아이를 이해하고 있어. 그는 레오 쪽으로 고갯짓하며 말했다. 나에겐 그들과 정면으로 싸울 힘과 자원 그리고 권력이 있어 같이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유하는 망설였다. 그를 다시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레오를 보았다. 그리고 태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숨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감정적인 대치에서 전략적인 회의로 바뀌었다. 그들은 JK그룹의 대회의실이 아닌 유아의 작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가인 유아는 자신이 파악한 박영민과 최수진 집안의 커넥션, 그리고 그들의 예상되는 다음 행보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냉혹한 CEO인 태준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이사회의 우호 지분 법무팀, 자금력 등 기업의 무기들을 나열했다. 그리고 그들은 레오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준은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아들의 능력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절대로 레오를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아이를 지키고 우발적인 능력 발현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유하는 레오의 능력이 엄마의 안전에 대한 감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레오는 어느새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몸 위로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작은 행동 속에 지난 5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서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상처 입은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부모이자 동맹이었다. 자신들의 비범한 아이를 지키고 새롭게 싹트는 이 위태로운 가족을 위협하는 적들을 무너뜨린다는 공동의 목표로 뭉쳤다. 잿더미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강렬한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강태준의 파혼 통보 이후 JK그룹과 태선물산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냉전이 흘렀다. 최수진과 그녀의 아버지는 분노와 모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강태준이 박영민의 비리를 언론에 흘릴 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협박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물밑에서 조용히 하지만 더욱 악랄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유하와 그녀의 아들이라는 오점을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해.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전세는 이미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강남의 최고급 보안 시설을 갖춘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들의 비밀 전쟁 기지가 되었다. 유하는 더 이상 JK그룹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 무기한 특별 휴가를 명했고 대신 그의 집무실과 연결된 홈오피스 시스템을 그녀의 집과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구축했다. 이제 그녀는 세상의 눈을 피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 데이터를 손에 쥘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전쟁은 주먹이나 총이 아닌 데이터와 정보로 치러졌다. 유하는 밤낮으로 JK그룹과 태선물산,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수백 개의 자회사 및 페이퍼 컴퍼니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했다. 그것은 마치 광활한 우주에서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흔적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천재였다. 그녀의 눈에는 무의미한 숫자들의 나열 속에서 그들의 검은 돈이 흐르는 길이 보였다. 찾았어요. 어느 날 새벽 유아의 목소리가 조용한 펜트하우스에 울렸다. 며칠 밤을 새워 퀭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즉시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다. 태선물산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홍콩의 한 은행으로 비자금을 보내고 그 돈을 다시 JK그룹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세탁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홍콩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철벽이라 계좌의 실제 소유주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라켄이라고 불리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방화벽으로 보호되고 있어요. 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국정원 사이버팀도 뚫지 못한 시스템이야. 증거 없이는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없어. 바로 그때 거실 소파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던 레오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엄마와 아저씨, 레오는 아직 태준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뚫을 수 없다는 말에 엄마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좌절감을 감지했다. 레오는 조용히 일어나 유하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스크린에 떠 있는 복잡한 방화벽의 구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무서운 암호가 아니라 재미있는 미로처럼 보였다. 엄마 이거 길이 많아요. 유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응 맞아. 아주 복잡한 미로야.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 레오는 작은 손가락으로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는 문이 약해요.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유아와 태주는 무심코 그곳을 바라보았다. 레오가 가리킨 곳은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오래된 데이터 백업용 포트였다. 최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개발자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남겨둔 아주 작은 과거의 문이었다. 천재 해커들도 찾아내지 못한 사각지대를 아이의 순수한 직관이 단번에 꿰뚫어 본 것이었다. 유하와 태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 경의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절대로 아이를 무기로 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유하는 무릎을 꿇고 레오와 눈을 맞췄다. 레오 엄마랑 비밀놀이 하나만 더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엄마가 저 미로 안에 숨겨둔 아주 중요한 보물을 찾아야 하는데 엄마는 길을 잘 몰라. 우리 레오가 엄마 손을 잡고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 엄마를 위해서. 레오는 엄마를 위해서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엄마를 돕는 즐거운 놀이일 뿐이었다.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유아는 자신의 노트북을 레오 앞에 놓아주었다. 그녀는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는 대신 레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게임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 크라켄의 방화벽은 아이의 눈높이에서 거대한 성벽이 되었고 데이터 패킷은 귀여운 동물 캐릭터로 바뀌었다. 잘해요. 저기 파란 토끼가 엄마의 보물을 가지고 있어. 빨간 여우한테 잡히지 않게. 아까 레오가 찾은 비밀문으로 데려다줘. 레오의 작은 손이 키보드 위를 통통 두드렸다. 아이는 코드를 입력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파란 토끼가 비밀문으로 무사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 순수한 염원이 그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으로 변환되었다. 스크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세계 최강의 방화벽 크라켄은 어떤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 마치 제 주인을 맞이하듯 조용히 아주 작은 틈을 열어주었다. 유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이 만든 데이터 탐지 프로그램을 밀어 넣었다. 몇 시간 뒤 그들의 눈앞에는 최수진의 아버지 최 회장의 모든 비자금 내역 주가 조작 증거, 정관계 로비 장부까지 태선물산의 추악한 심장부가 낱낱이 펼쳐져 있었다. 결전의 날은 JK그룹 정기 주주 총회일로 정해졌다. 최 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JK그룹과의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고 의기양양하게 주총장에 나타났다. 그는 강태준의 약혼 파기를 빌미로 그를 경영 무능으로 몰아세우며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주주총회는 최 회장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가 매수해둔 일부 주주들이 강태준의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며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주주 여러분, 제 개인적인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JK그룹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더 큰 암덩어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손짓하자 주총 회장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난밤 그들이 확보한 태선물산의 비자금 장부였다. 돈의 흐름 날짜,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작이야. 저건 가짜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검찰이 판단해 줄 겁니다.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최 회장이 경쟁사 사장과 만나 JK그룹의 내부 정보를 넘기며 주가 조작을 모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연달아 터져나왔다. 주총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회장을 향한 주주들의 분노와 고함이 폭발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박영민이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 나타났다. 그는 강태준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최수진의 지시를 받고 서유하에게 누명을 씌웠던 모든 과정을 눈물로 고백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그의 딸이 저지른 어리석은 질투와 집착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 때문에 단 몇 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전쟁은 끝났다. 주총 회장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강태준은 그들 앞에서 서유아의 모든 혐의가 벗겨졌으며 그녀가 그룹의 핵심 인재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 모든 광경을 유하는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든 레오가 있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가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엄마와 스스로의 미래를 지켜낸 것이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JK그룹의 주주총회 스캔들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최수진과 최 회장은 주가 조작, 횡령 배임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부실과 비리로 얼룩졌던 태선물산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그중 건실한 자산들은 MA를 통해 JK그룹에 흡수되었다. 강태준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그룹의 썩은 부위를 도려냈고 오히려 더 투명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받게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와 평화가 찾아왔다. 서유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숨기며 사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신설 부서인 윤리 경영 및 리스크 관리팀의 수석팀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얻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오직 그녀만을 위해 만든 자리였다. 소비자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그녀의 천재적인 능력은 이제 그룹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명예와 자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새로 집을 얻었다.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집안은 레오의 웃음소리와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어둡고 차가운 펜트하우스나 불안한 비밀을 숨겨야 했던 작은 집은 필요 없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넓은 정원에서 함께 꽃을 심고 있었다. 흑투성이가 된 레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태주는 값비싼 명품 수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 차림으로 서툰 솜씨로 남아 아들의 작은 삽질을 돕고 있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JK그룹의 냉혹한 부회장이 아닌 평범한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아빠 지렁이가 나왔어요. 레오의 외침에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아빠라는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들을 때마다 심장이 벅차오르는 그 호칭. 그는 레오를 번쩍 안아들고 흙이 묻은 아들의 뺨에 자신의 뺨을 부볐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아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날 저녁 레오가 잠든 후 유하와 태주는 테라스에 앉아 나란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를 맴돌던 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미안했어.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6년 전 널 지켜주지 못해서 내 아버지와 가문이 두려워 가장 소중한 걸 놓쳐버린 내 비겁함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넌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당신에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당신을 믿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내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너무 많은 시간을 앗아갔어요.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비로소 흘려보내고 현재의 서로를 온전히 마주 보았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유하의 손을 잡았다. 결혼해 달라는 말 지금은 안 할게. 청혼은 반지가 아니라 너와 레오에게 평생을 바칠 나의 믿음을 먼저 보여준 후에 하고 싶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을 앞으로 함께할 모든 날들 동안 천천히 하지만 완벽하게 채워나가고 싶어. 유하는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약속보다 더 굳건한 신뢰의 증표였다. 물론 그들 앞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었다. 레오의 특별한 능력은 그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비밀이자 축복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숨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자신의 특별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태주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세계 최고의 뇌과학 및 심리학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만나며 아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바다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 부드러운 모래 위를 레오가 아장아장 걸어갔다. 유하와 태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파도가 아이의 발치에 하얗게 부서졌다. 그 순간 레오가 뒤를 돌아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유하와 태주는 깨달았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후회해요. 유하가 나직이 물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유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들이 뛰노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유일한 후회는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에겐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더 많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상처는 아물고 정의는 바로 섰으며 흩어졌던 마음들은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은 채 그들은 함께 새로운 아침을 향해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